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식물의 생식에 관해서 현화식물이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현화식물의 개화조절이라는 것이 타이틀이었죠. 물론 이 원서의 원제목은 그냥 Reproduction of Flowering Plant였었는데 지난 시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중심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일단 생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식.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식물 중에서도 가장 진화적으로 발달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진화적으로 가장 후발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얘기겠죠. 가장 늦게 진화가 된 뒤늦게 가장 최근에 진화가 된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겠죠. 현화식물. 이 현화식물이라는 얘기는 좀 더 이제 원어로서 NGO sperm이라고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 엔지오스펌이라는 것이 바로 flowering plant라는 얘기입니다. 식물인데 꽃을 피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식물이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꽃을 피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이미 전제하고 있냐면 그 꽃 안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관인 것이죠. 생식이라는 얘기는 reproduction. 일단 gamete라는 것을 유성생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gamete 배우자라는 특별한 생식을 전담하는 세포를 만들어내 가지고서 이 gamete 배우자들끼리의 이들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개체가 이제 새로운 세대 또는 새로운 개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말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 배우자라는 것은 정자, 난자, 동물에서 알려진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식물에서도 이걸 난자를 난세포, 난세포라고 하고 정자를 이제 스펌이라고 하는 정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엔지오스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수정체 자이고트라고 하는 접합자 수정을 통해 접합자가 생기겠죠. 접합자. 영어로 zygote라고 하는 이것이 일단 씨를 통해 가지고서 그 씨를 둘러싸는 열매를 보통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씨가 발화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세대로 전개가 되는 것인데 이 씨를 만드는 씨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똑같이 씨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지만 어떤 경우는 이 짐노스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꽃이라고 하는 두드러진 기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거시 식물 또는 이걸 한자어로 이것을 나자 식물이라고 하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씨가 이 엔지오스펌이라고 하는 이 플라워링 플랜트는 이와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속씨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피 안에 사실 수정이 된 씨가 심피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머추어가 되면서 이렇게 그 열매가 그것을 보호하고 또 나중에 개체는 그 열매 자체가 이 발화한 후에 그 어떤 경우는
발화한 후에 이 배를 발화하는 배를 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속시식물 또는 이제 피자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것에 관해서 요 엔지오스폼의 요 특히 생식 과정을 살펴본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엔지오스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중심어로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는 몇 개 중심어를 떠올린다면은 식물의 모든 식물에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이지만 식물의 생식은 일종의 생활사회 측면에서 라이프 사이클 생활사회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을 재는 것을 까먹었다. 타이머를 정해놓고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그래서 이제 alternation of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세대교번 한국말로 주기적으로 이것이 이배체와 반수체 사이가 중요한 점은 이배체 시기와 반수체 사이의 이 기간 중에서 둘 다 멀티셀룰라 이 다세포 개체 시절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동물에서는 반수체 시절에는 다세포 개체가 존재하지 않은데 요것이 좀 특이한 것으로서 그래서 식물에서만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이배체 시기에 이것을 포자체라고 영어로 이것을 스포로파이트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포자체 이배체 시기에 2N 이배체 시기의 어떤 상태 개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포자체가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반수체인 포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이제 찌찌찌찌찌찌찌찌 이배체와 반수체 갈림길이 생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N 상태의 포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포자들이 점점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유사 분열.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다세포 상태인 반수체이면서도 다세포 상태인 이것을 영어로 게미토파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배우체. 이것이 특이하다는 얘기죠. 포자체에 상응하는 그런 상태 동물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여기 게미토파이트라고는 이 다세포 상태의 어떤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각 상황에 맞게 나중에 가서 게미트 배우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배우자 이것이 정자가 되든 또는 난자가 되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이배체인 포자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식의 교대가 하나의 특징이었고 식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에 담아야 될 것은 이들이 수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정자격인 꽃가루에서 발달한 그 정세포들이 꽃가루관을 타고 쭉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난세포. 근데 그 난세포가 이런 식으로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세포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이 실제적인 난자구실을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거기서 도움을 주거나.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중심세포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세포와 난자와
그다음에 여기 난자는 식물에 있어서 이 심피에 있어서 심피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이 있으나 또 중심세포 이렇게 있고. 근데 중요한 점이 중심세포는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2N 세포이고 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반수체이긴 하나. 난자는 당연히 반수체이고. 그런데 여기에 정자가 하나의 정자는 이쪽으로 가서 수정을 하고 또 하나의 정자는 난자로 가서 수정을 하고 하는 두 개의 정자가 꽃가루에서 두 개의 정자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중복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결과로서 물론 이 난자와 수정을 이루어진 이쪽은 정상적인 이배체 세포로 이제 배로서 엠브리오 배로서 발달을 해서 나중에 새로운 식물 개체가 되는 것이지만 이 반수체인 또 하나의 정자세포가 중심세포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무슨 3N을 가지고 있는 조금 이상한 3배체인 세포, 이것을 우리는 엔도스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젖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곡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쌀, 밀, 보리 이런 것들의 그 영양소의 대부분이 사실은 엔도스펌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녹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이것이 조금 식물의 특이한 점, 식물의 생식 과정, 수정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생식 과정에 좀 특이한 점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억하라는 소리가 사실 제일 하기 싫은 말이긴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주요 사안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 호르몬과 신호전달에 의한 생식 발달 조절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생식이 이루어지려면 식물에서 멀쩡하게 동물처럼 이미 미리 태어날 때부터 미리 그들의 세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식만을 전담해라 하고 미리 알아서 정자 난자 만들어낸 세포들이 따로따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 동물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식물의 경우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자라다가 그러한 상태는 멀쩡하게 식물이 그냥 줄기 영양생장 이것을 영양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egetative growth라고 하는 것을 영양생장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식물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식물이에요. 식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잎과 줄기가 있는 이런 그림 참 잘 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끝부분에서 이제 상장이 된 여기가 바로 정단 분열층이겠죠. 정단 분열 조직.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줄기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정단 분열 조직을 메리스템이라고 하는데 정단이기 때문에 에이피칼 메리스템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리스템. 이것이 갑자기 환골 탈퇴를 해가지고서 이제 꽃 분열 조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색의 줄기와 잎을 생산하는 것을 담당을 했던 이러한 조직들이 갑자기 꽃 분열 조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뭐 이상한 이런 꽃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꽃이 잎은 요 밑에 잎은 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잎은 이렇게 있고 이게 갑자기 매우 신기한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전 벽해라고나 할까? 환골 탈퇴 또는 상전 벽해. 갑자기 급변하는 거지. 갑툭튀 해가지고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언제 이것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라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식물이 알고 변화를 하느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냐. 동물의 발달 과정은 대충 이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막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신호를 외부의 환경 신호를 받아가지고서 이것이 조절이 되는 건지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내부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얼핏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맛보기를 하자는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까발리면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살짝만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살짝 보여주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복잡해요. 얼핏 보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얼핏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아무 데서나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짜증을 괜히 쓸데없이 유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잘 이걸 왜 어떻게 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앞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어떤 세포가 어떤 다른 세포로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멀쩡해 있던 줄기가 꽃이 되어라 얍 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서로 간에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호르몬이라는 식물의 호르몬? 식물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다, 또 이래. 이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호르몬들이 그 호르몬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세포의 조직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촉발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호르몬들이 전달이 돼서, 호르몬은 주로 이제 이런 신호 전달을 수행을 해주는 것이 호르몬의 정의인데 동물의 호르몬 정의를 이미 동물에서 호르몬이 먼저 발견이 됐으니까 그것을 차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란 뭐냐? 동물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호르몬 특별한 조직에서만 만들어지는 특정 장소에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나 개나 소나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지. 동물의 호르몬은 최소한.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자기가 쓰면은 셀프 아니에요. 이건 절대 물이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이동 어디냐? 멀리 있는 표적 세포로 이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그 표적 세포의 대사작용을 변화시키는 신호 역할을 똑똑 문두드리고 그러면 표적 세포가 누구야? 그럼 나야 나 호르몬. 너 여기 왜 왔어? 엄마가 그러는데 너 이제부터 뭐 만들래? 라고. 예를 들어서 이 적혈구 세포를 만들게 하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해서 EPO, FO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니 콩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골수로 가가지고서 우리의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골수잖아요. 글로 가가지고서 똑똑 문 두들기고서 뭐야 너 누구야 나야 나 EPO EPO인데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적혈구 좀 더 많이 만들래. 그러면 그거 알았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신호 전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호 전달 매우 복잡한 과정이죠.
마치 수건 돌리기 하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수건 돌리기 하듯이 신호 전달하는 얘기는 어떤 신호가 이렇게 가면 이걸 내가 받아서 또 다른 친구한테 전달해주면 그 친구가 받아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전달해주고 하는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 전달 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몬에는 이 표적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표적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표적이 아닌 세포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호르몬에. 그 얘기는 호르몬 수용체라고 하는 마치 세포에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세포 바깥에 이런 수용체 단백질들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호르몬이 이렇게 가서 띠용 하고 맞닥뜨리면 그러니까 바로 그 호르몬을 특이하게 식별을 해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호르몬과 그 특정한 호르몬의 수용체의 관계,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이 수용체이니까 요 수용체에 관해서 이 호르몬은 일종의 리간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리간드. 그것이 바로 리간드의 일반적인 정의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수용체에 특별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작은 물질이 리간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이후로 오랫동안 신호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많은 일을 벌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여기서 있는 DNA의 유전자의 발현 조절까지도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시켜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단백질의 활성이 조절이 된다든가 하는 식의 다양한 복잡한 일들. 이것을 이제 사실은 식물에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맛을 살짝 보고 복선을 살짝 깐 다음에 이 다음 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에 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보게 될 지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이제 식물에 있어서 이 호르몬은 동물의 이러한 패러다임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세포 같은 그러니까 아무나 사실은 대부분의 동물처럼 아주 특정한 호르몬을 특별하게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 그것을 우리는 분비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비샘 또는 분비선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은 대부분의 웬만한 잎 또는 정단 분열 조직 그런 데서 쉽게 아무나 모든 호르몬들을 생산을 해내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다르고 그거 외에는 조금 거의 대부분의 이 호르몬과 식물의 호르몬에 있어서도 특정한 호르몬은 특정한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한 후에 그러한 효과를 전달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물과 대동소이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해야 되는 사안은 첫 번째 사안은 이런 생식 발달 조절에 있어서도 생식 발달 조절이라는 얘기는 무엇들을 포함을 하는 걸까요? 생식 발달 조절이라니 뜬금없이 생식 발달이라는 얘기는 일단 꽃을 피우고 이런 식으로 상전덕회에서 멀쩡했던 영양생장을 하고 있던 그런 정단 분열 조직층이 꽃 분열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 이거 역시 호르몬이 처음에 이것을 이제 유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럼 호르몬은 가만히 있다가 대기 상태로 있다가 무슨 큐 사인을 받고 이러한 변화를 일단 시작을 하는 걸까? 그것은 이제 외부 환경이 감지가 되면은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호르몬이 그 환경 감지에 이제 반응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신호 전달을 개시를 해서 이것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수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외부 환경에는 밤 길이가 길어진다든가 또는 밤 길이가 짧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변화도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신호, 외부 환경 신호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꽃들은 국화 같은 꽃들은 가을이 되면 꽃을 피기 시작하고 국화, 코스모스 그다음에 또 많은 꽃들은 봄이 되면 그때 꽃을 피기 시작하고 이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 계절이 변하는 걸 감지를 할까? TV 앞에 앉아가지고서 일기예보를 항상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한 예이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또 이제 감지하는 능력을 이미 진화를 식물들도 했다는 얘기죠. 너무 길었어요, 사설이.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지금 이 꽃을 피운다는 개화라는 얘기는 영양생장, vegetative growth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영양생장에서 이제 reproductive, 생식생장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집중을 합니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에너지의 재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틀은 미리 계획된 디자인된 설계도에 따라서 미리 결정된 발달 프로그램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빨리 이것을 촉발을 시킬 수도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하지라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항상 이렇게 흑백 논리가 꽉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환경 요인이 덧붙여져 가지고서 이 주어진 개체가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수반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무엇을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 궁극적으로는 결국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일단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 조절을 하는데 개입을 하는 소위 조절 유전자 집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절 유전자군들이 일단 이게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층층씨야 내가 먼저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뭐 만들어지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나의 아래 것들을 이제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연쇄적인 발현 변화가 여기에 수반을 해야 되겠죠. 결국 키워드는 뭐냐면 유전자 발현을 수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생식을 하는 꽃을 피우는 그 양상에 따라서 이 식물 자체를 몇 가지 종류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nnual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1년만 딱 살고 또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식물의 경우 이것은 1년생 식물이라고 하는데 한 해 한 해 모든 것을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옥수수 벼 같은 농작물에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작은 초본들이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1년 안에 꽃도 피우고 씨 맺고서 그 씨가 또 뿌려져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기간이 오래 길지 않아 수명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 또 어떤 경우에는 2년을 살 수 있는 바이애니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 2년생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예를 들어서 꽃을 피우는 걸 걱정하지 않고 영양 생장만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저금을 열심히 하는 거죠. 돈 벌어야지 하면서 저금을 열심히 해서 탄수화물을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에너지를 이제 재산을 축적을 했다가 그 이 다음 해는 내가 이제 나의 후손을 남기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2년째 가서 꽃이나 종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당근, 양배추, 양파가 그런 식의 2년생 식물이라는 거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소위 말하는 식물의 신호 전달을 전공을 한다는 사람이 참 배울 게 아주 참 많습니다. 아직. 그리고 perennial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식물하면 annual이냐 perennial이냐 단연생이냐 1년생이냐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간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2년생 식물을 여기다 중간에 첨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이상 살게 되는 이런 식물로서 이제 일단 등치가 많은 나무 목본이라고 얘기하죠. 나무 또는 관목이라고 하는 약간 이 줄기들이 작은 그런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 그다음에 뭐
야생화, 뭐 야생화라고 해서 뭐 전부 다 다연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매년 이들은 꽃을 피우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오래 그 개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꽃을 피우면서 계속 꽃은 씨를 맺고 그 씨를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뿌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살아남게 되는 그런 방식의 생활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정단 분열 조직, 원래 영양 생장을 조절을 하게 되는, 관장하게 되는 그 정단 분열 조직 같은 것들이 일단 꽃 분열 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는 꽃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이 분열 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이 사안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기서 이 플로럴 메리스템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단 분열 조직이 지상부에 있는 에이피컬 메리스템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들이 변화를 해서 변심을 하고 생식 기관들을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럴 메리스템, 꽃 분열 조직 조금 전에 봤더니 플로럴 메리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보통 꽃 하나만 피우지 않고 그래서 꽃들을 무리로 떼거지로 거기서 한 곳에서 피게 만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안개꽃 같은 것들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플로레센스라고, 영어로 인플로레센스라고, 이제 복수의 꽃을 인플로레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플로레센스를 만들어내는 메리스템, 한국말로 이것을 꽃차례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 정단 분열 조직이 꽃 분열 조직으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 분열 조직은 그냥 계속해서 영양분이 최대한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이대로 쭉 가 하는 일종의 indeterminate, 뭐 딱히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말리라 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그 indeterminate growth라고,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그냥 무한생장이라고 하는데, 무한생장과 indeterminate growth하고는 조금 사실 다르긴 하죠. 이건 내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다 하고 정해진 바 없이 그냥 계속 자란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반드시 꼭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라기만 한다는 뜻처럼 보이는 무한생장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나, 어쨌든 한국말의 용어는 이 indeterminate growth를 무한생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꽃 분열 조직으로 변하게 되면 그 꽃이라는 건 한번 피워버리면 끝이잖아요. 한번 피고 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미 어떤 너는 여기까지라고 이미 확실하게 이것이 정해진 determinate growth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한생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변화를 얼핏 언급을 했듯이, 변화를 유발하는 그 결정적인 동기라는 것은 바로 어떤 유전자의 특정 그 조절을 담당하는 조절 유전자의 발현.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발현이라니? 유전자의 발현이란 DNA에 있는 정보가,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DNA 정보가 전사를 통해서 메신저 RNA로 만들어지고, 그 메신저 RNA는 정보가 번역을 통해 가지고서 단백질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부 다 함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어떤 단백질, 이 단백질은 무엇이냐, 이것이 뭐 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구조적인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 이 최초의 이 조절 유전자들 있잖아요. 조절 유전자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 이들에게 조절 유전자라는 타이틀을 주느냐 하면은, 이들 자체가 이 단백질이 무엇에 쓰는 단백질인고, 이들이 바로 전사인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사인자, 영어로 transcription factor. 이게 뭐야? 전사인자라니. 1학기 때 다 배웠나요? 저조차도 이 전사인자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는 정도까지 진도를 1학기 때 못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잘 모르겠는데 전사인자라는 것은 유전자 발현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가 발현을 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유전자를 일종의 일직선상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전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만큼이 구조적인 유전자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조적인 유전자라고 칩시다. 이게 유전자 여기서 이제 말씀자라니까 이만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기에 단백질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적 유전자의 구조적 스트럭처럴 진이라고 영어로 하죠. 스트럭처럴 진. 이 정보가 결국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이제 일치하는 그 부위지. 그러나 유전자는 사실 그러니까 전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보통 전사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전사 개시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전사를 수행하는 효소가 여기에 딱 붙어야 되잖아요. 요 효소. 요 효소의 이름이 뭡니까? 이 효소가 바로 RNA 중합효소지요. RNA 중합효소 여기 철소거덕 여기 DNA와 특정 지역에 결합을 해야만 그 특정 지역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 특정 지역을 뭐라고?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터와 결합을 하면 이 RNA 중합효소가 여기서 쭉 밀고 나가면서 RNA를 마치 국수 뽑아내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DNA의 정보에 상보적인 뉴클리오티드를 따다다다 붙여나가면서 전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RNA 중합효소 혼자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친구들이 필요해요. 친구들. 어떤 친구들? 여기서 도와주는 도우미 친구들. 예쁜 색으로 표현할까? 도우미니까. 친구들이 여럿 필요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 이런 친구들. 단백질들이죠, 다. 이들이 수행을 하는 일들은 좀 복잡한데 일단 여기서 길 청소를 해주고 여기 이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딱 안착하기 위해서는 원래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히스톤 단백질들이 여기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RNA 중합효소가 이걸 해집고 프로모터를 제대로 인식해서 결합을 사실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있으면 니들 집에 가 하면서 막 이 히스톤 단백질들을 전부 다 떼내가지고서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잘 착상을 딱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없으면 RNA 중합효소가 일단 여기에 결합을 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결합한 후에도 이 친구들은 여기서 으쌰으쌰 응원을 해서 이 RNA 중합효소의 결합을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의 역할은 첫 번째 중합효소의 프로모터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두 번째는 결합된 중합효소를 안정화 이거 외줄타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하다 떨어지면 또 다시 와서 또 시작해 처음부터. 그것을 방지하면서 야야 뒤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들 손 꼭 붙잡고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해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거 굳이 이렇게 기억하기 싫다면 안 해도 좋고 이 단백질들 이들의 이름이 바로 전사인자라는 얘기죠. 영어로 transcription factor라고 하는 이 전사인자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전사인들이 서로 같이 공동 전선을 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역할은 어떤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들이 있어야만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전사인자들이 결국은 어떤 유전자의 목표 유전자들의 발현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중합효소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중합효소 하나만으로는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한 전사인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사인자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일종의 이런 조절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꽃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조직 조절 유전자들에는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꽃 기관을 만들어내는 조직들에 필요한 단백질들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사인자들의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꽃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들에는 두 가지의 계급이 있어요. 첫 번째 계급이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G라고 하는 꽃 분열 조직 자체를 결정하는 이런 결정 유전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위에 있는 유전자로서 이들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일종의 이렇게 하면 회장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들은 이 꽃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들은 회장님이고 요 바로 밑에 있는 그 꽃 기관 결정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들은 이제 회사로 치면 일종의 중역들이라고, 회장님이 결정을 이렇게 해줘야 결제를 해줘야 그 밑에 중역들이 또 일을 벌여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이제 막 이렇게 휘둘러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명한 그러한 꽃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리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리피, 또 하나는 에이피탈라1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둘 다가 아주 중요한 이 둘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들은 둘 다 전사인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발현이 돼야만, 그러니까 이들이 일종의 회장님 격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지, CEO 격으로. 뭐 굳이 회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사장님이라고까지만 얘기해줘도 되겠네. 이들이 CEO 역할을 해줘야 그런 밑에 여러 가지 또 개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름들이 왜 이상해? 리피, 에이피탈라. 리피라는 얘기는 뭐, 이들이 왜 전부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들을 처음에 발견한 것은 이들의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있구나 하고 발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돌연변이를 발견해서, 돌연변이. 예를 들어서 요 리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유전자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식물은 꽃이 안 피겠지. 남들은 다 꽃 피우고 있는데, 남들은 지금 때가 돼서 꽃 피우고 난리 나고 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나고 있는데, 이 리피라고 하는 요 유전자에 결함이 생겼으면 요 전환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나는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같이 입이 아직도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표현형이 이제 과학자들이 얘는 뭐지? 왜 얘는 아직도 잎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꽃이 나야 될 텐데. 뭐지? 하고 찾아보자. 얘가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자 해서 막 찾기 시작한 거야. 각고의 그냥 어려움 끝에 결국은 이러한 돌연변이의 이 표현형, 피노타입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장본인, 여기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 누군지 그 유전자를 찾았다 하게 된 거죠. 그 유전자를 찾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 유전자 뭐 이상한 전사인자를 만드는 유전자네? 일단 좋아. 얘가 없어지면 꽃을 못 피우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 일단 이름을 지어야지.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지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그냥 시간이 바쁜 관계로 이름을 짓기로 하는데, 이 표현형이 결국 꽃을 못 피우고 입만 그득한 그런 표현형에 감명을 받아서 이 친구 이름을 리피라고 짓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피가 된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또 다른 유전자인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에이피탈라, 페랄이 뭐예요? 페랄이 꽃잎입니다. 페랄, 영어로
페랄이 A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피탈라라는 이런 이 표현은 꽃잎이 없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꽃잎을 못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전 이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좀 희한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자꾸 좀 네 맘대로 옮겨갈래 슬라이드 해서 일단은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다는 얘기고, 이들의 정체가 뭐냐, 다시 한번 이들은 꽃 분열 조직 플로랄 메리스템이죠. 플로랄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결정을 해주는 그런 유전자라는 얘기죠. 영어로 이것을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고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상위에 있고, 이들이 활동을 하면 그 밑에 누구를 깨우느냐? 바로 요 밑에 있는 중역들의 이름이 뭐냐면 floral organ identity. 자, 그러니까 여기서 floral meristem identity 진들이 먼저 있으면서 그들이 발현이 되면 그 밑에 있는 floral organ이라는 건 뭐예요? 꽃잎이 있을 수가 있고, 카펫, 쉼피가 있을 수가 있고, 수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을 받쳐주는 꽃받침들이 있고, 최소한 4개의 주요 기관들이 하나의 꽃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원래는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푸르죽죽한 줄기였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각각이 서로 딱딱딱딱 구획을 나눠가지고서, 자, 이제부터 나는 쉼피가 될 것이야. 그 옆에 있는 니들은 수술이 되어라. 그 옆에 있는 니들은 꽃잎이 되어라. 그 밑에 있는 너희 아래 것들은 꽃잎을 받쳐주는 꽃받침이 되어라. 이거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floral organ identity 유전자들에 의해서, 그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이들을 꽃 기관 결정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floral organ identity 유전자들조차도, 이들 역시조차도 전부 이들의 정체는 전사인자들입니다. 이들은. 글씨가 여기서 잘 안 써. 참. 이게 언제나 문제야. 전사. 인자. 이건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화이트보드에다가 써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자, 전사인자. 호메오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사인자들이잖아요. 몰랐어요? 호메오틱 유전자가 전사인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호메오틱 유전자라는 것이 왜 이들을 호메오틱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미오박스라고 하는 특정한 염기서열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딱 보면은 여기에 어떤 특정한 이들을 서열들이 전부 보존이 되어 있는, 컨서브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생쥐에서 보건 초파리에서 보건, 심지어 이스트에서, 효모에서 보건, 식물에서 보건 이 똑같은 염기 서열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어. 뭐 신기하네? 얘네들이 그 부분을 결국 어떤 특정한 모티프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호미오 도메인이라고, 그래서 호미오 도메인이라고 그러한 특정한 단백질의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호미오 도메인을 만드는 그런 염기 서열을 유전자에 가지고 있는 그 부위를 호미오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호미오틱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뭐냐? 전부 전사인자입니다. 특별한 전사인자. 어떤 특정 표적 유전자들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전사인자들이거든요. 전사인자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결국은 전사인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들 전사인자들이 자기들의 하부, 표적 유전자들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럼 그 하부에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는 이제 어떤 효소를 만들어내는 효소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뭔가 지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구조적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양한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겠죠 구조가.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이덴티티 플로럴 아이덴티티 진이라고 해서 플로럴 메리스템 이 분열 조직 아이덴티티 진 예를 들어서 리피 그다음에 에이피탈라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서 이렇게 있으면 정점에 이들이 몇 개의 일반적인 요 밑에 있는 플로럴 오르겐 아이덴티티진이죠 이제. 이들은 그런데 뭐라고? 정체를 알고 보니까 호미오틱 유전자들이었어. 전사인자라는 얘기지. 또 몇 개의 일련의 그런 호미오틱 아이덴티티 진들이 몇 개가 이렇게 활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전부 또 각자가 자기의 타겟들이 있는 것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밑에 있는 타겟들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효소라든가 스트럭처럴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 유전자 그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들이 깔려서 그들의 복합적인 활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티슈가 꽃잎으로 변하고 어떤 티슈는 심피로 변하고 심피 안에서도 특별한 다른 조직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거죠. 꽃분열 조직 세포가 꽃받침, 꽃잎, 수술 또는 심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사인자들을 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그림은 예를 들어서 영양생장하는 이 베지테이티브 슈 정단 분열 조직 에이피칼 메리스템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일종의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인 요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이렇게 되면 그 이름이 뭐라고? 그들이 리피 또는 에이피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리스템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영양생장을 하는 일반적인 분열 조직 메리스템이었었는데 정단 분열층. 근데 이것이 이제 꽃 분열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들이 변하면서 꽃잎, 무슨 뭐 심피, 수술, 꽃받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플로럴 또는 인플로레센스 메리스템으로 변해서 기관들이 나중에 와서 여기서 플로럴 오르겐 아이덴티티 진이라고 하는 그 밑에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진들이 이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드디어 이렇게 각각의 특이한 기관으로 분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매우 유명한 어떻게 이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자 완성된 꽃을 보면은 중심부에 윤생 1, 2, 3, 4라는 얘기는 윤생은 꽃 부분에 있어서 식물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주변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기관을 윤생이라고 어렴풋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에 있는 요 윤생 4라고 하는 요 중앙에 있는 요것은 심피가 되고 세 번째 윤생은 수술이 되고 두 번째 윤생이 꽃잎이 되고 첫 번째 윤생이 꽃받침이 되는데 이것을 꽃발달 초기 단계에 꽃발달 초기 단계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구체적인 분화가 되기 이전이니까 꽃 분열 조직으로서 막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이 초기 단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살짝 구역이 슬슬 구분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맨 가장자리 부분에 요 첫 번째 윤생인 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꽃받침으로 분화를 한다는 얘기는 꽃받침으로 분화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여기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은 두 번째 윤생은 꽃잎으로 분화를 하게 되는 이 부분은 또 그 꽃잎 분화에 걸맞는 그것에 필요한 유전자들만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살짝 요 윤생 3쯤 되면 이렇게 약간 겹쳐질 듯 말 듯한 요 부위에서는 이제 수술로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수술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는 거. 맨 마지막에 요 중앙에 있는 요 윤생 4는 심피로 발달을 하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지금 확실한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식물 이런 유전자 연구의 대표적인 모델 생물체로서 작용하는 요 애기장대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에라브덥시스 펠리아나 꽃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것을 연구를 해서 사실은 그 전사 인자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도출해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식물학자들은 이것을 뭐 ABC 모델이라고 꽃 기관 발달에 있어서 이 전사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런 꽃 발달을 설명해주는 모델이라고 해서 ABC 모델이라고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BC 모델로 아직도 못 들어봤니?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데 실제로 사실 그게 뭐야? 아주 허접한 얘기인데 물론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허접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형태의 다른 이제 종류의 조직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각각 전담하는 네 가지 형태의 다른 전사인자가 각각 지역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임? 하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답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네 가지 형태의 다른 조직으로 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네가 필요한 유전자, 전사인자들은 세 가지만 있어도 그 세 가지들의 선택적인 조합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그냥 밝혀낸 그런 모델입니다. B는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은 A, B, C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세 가지들이 전부 전사인자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꽃잎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꽃잎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능이 필요한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A와 B가 결합을 해서 둘이 서로 협동작전으로 A와 B가 같이 결합을 해서 그러면 요 페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좋아. 그러면 이제 페탈을 안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에는 그럼 또 다른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의 전사인자들이 여기에 붙느냐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물론 A, B, C 세 개가 중에서 B하고 C가 이제 A와 B 대신에 B하고 C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 보면 그러면 수술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꽃받침을 만들어내는 필요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때는 전사인자 A가 자기가 중복으로 서로 호모다이머라고 이걸 얘기하죠. 두 개가 붙어가지고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정중앙에 있는 요 심피 기관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에는 요 C 유전자 혼자 단독으로 자기가 C 두 개가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동종 이렇게 일양체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종 헤테로다이머를 만드느냐 근데 A와 B가 섞이느냐 B와 C가 섞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 별로 큰 감흥이 난 이거 보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것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뭐 이거
이런 ABC 모델이 어쩌고 그렇게 무슨 뭐 큰 우주의 원리를 무슨 발견하냐, 그렇게 우쭐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건데, 들어봤자 뭐 그렇게 크게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백질, 전사인자 단백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알았어, 그 정도는 내가 여기서 알고 배우고 가겠다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변화가 멀쩡하게 있던 이 정단 분열 조직국에서 영양 생장을 전담하던 그 정단 분열 조직층의 이 세포들이 꽃을 만들어내는 분열 조직으로 환골 탈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활성화가, 그 단백질이 뭐냐? 전사인자이다. 그런데 그 전사인자에도 이 계급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 번째, 이 분열 조직의 정체성 자체를 확실히 확 바뀌는데 결정을 하는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유전자가 있다. 그들이 먼저 활성화가 되면 그 아래 것들을 막 채찍질을 해서, 채찍질 너무 과격한데 표현이, 해서 그 밑에 있는 소위 회사의 중역진들, 상무, 전무, 뭐 부장까지도 중역으로 치자, 간부급들을 막 활성화시키는데, 그 간부급들에 해당하는 전사인자들이 주로 호미오틱 유전자들이다. 전사인자로서. 그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 밑에 있는 훨씬 더 실제로 일을 벌이게 되는 유전자들이 딱 활성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 전사 활성화를 이룰 때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전사인자들끼리의 서로 다른 다양한 결합,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 분화를 전담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해주는 모델이 ABC 모델, 꽃 발달에 있어서의 ABC 모델이다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은 첫 시간을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될, 너무 천천히 나가는 그런 패턴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쑥 빨리 나가버린다고 해서 뭐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일단 여기서 맺고, 다음 세션에서 이제는 광주기 신호에 의한 개화, 그러니까 이제 빛의 해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게 되는 그것을 감지해서 꽃이 어떤 식으로 피우게 되는지를 살짝, 이건 아주 복잡한 얘기라서 감히 중심부에 들어가지는 못하나 살짝 겉핥기식으로 봅시다.